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널샷 진행을 맡은 최유은, 신민영입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다 하락세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오후장에 들어서면서 SK하이닉스가 반등세를 주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바이오주가 여전히 강하다라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인데요. 오늘 시장에서도 시가총액 큰 기업들, 삼성, 바이오, 로직스, 유한양행과 같은 기업들 여전히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안에서 알테오젠 여전히 시가총액 1위권 자리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바이오주가 이 포트폴리오에 없으신 분들이라면 지금 시장에서 확실히 좀 소외감 느끼실 듯합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약세 이어가면서 이번 주 들어서 계속해서 3거래일 연속 하락하고 있는데요. 아시아 증시도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나 많이 빠지고 있는 업종들 보면 건설, 금융, 정유 이쪽 좀 많이 빠지고 있고 여전히 주인공은 바이오주입니다. 지금이라도 바이오주에 베팅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좀 소외된 업종으로 눈을 돌려보는 게 나을까요? 저희가 함께 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시그널 먼저 최유은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시장이 확실히 좀 어렵습니다. 바이오 쪽이 좀 크게 올라가고 그 의외의 업종들은 오늘 시장에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우리는 앞으로의 바이오주가 될 업종과 기업들을 살펴보는 게 아마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약 20% 이상 빠진 업종이나 종목, 그 가운데서도 숫자가 잘 찍히는 기업과 업종, 그리고 앞으로 구조적으로 이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업종과 종목들을 잘 선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전력 관련주가 고점 대비해서 20% 이상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력 수요가 앞으로 늘어난다라는 점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전력 소비량 추이를 보시면은 상반기 들어서 계속해서 이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반기까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미국 내에서 전력 소비량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현재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에너지청인 EIA가 최근에 관련 수치를 발표를 했는데요. 2024년 미국의 총 전력 수요는 보시다시피 4,160 테라와트시로 현재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년 대비해서는 2.7%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수치만 봤을 때는 생각보다 전력의 수요가 크게 늘어나지는 않네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자릿수이기 때문인데, 그런데 최근 10년간의 흐름을 생각을 해보신다면은 최근에 이렇게 전력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것이 굉장히 가파른 수준이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10년간의 평균 증가율은 0.4%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의 증가율은 거의 이것과 비교하면 6배 이상 높아진 수치인데요. 그렇다면 미국 내에서는 왜 이렇게 전력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 걸까요? 결국에는 데이터 센터입니다. 데이터 센터가 최근 들어서 미국 내에서 많이 건립이 되고 있습니다. 첨단 산업이 미국 내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전력 수요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 구조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미국 내에서는 가상화폐 채굴장이 아주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스다코타에서는 이 비트코인 그리고 암호화폐 채굴장이 최근 들어서 많이 늘어나고 있고, 보시다시피 1월부터 5월까지 이 노스다코타의 전력 수요 증가율이 15.8%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 데이터 센터가 위치한 테네시 그리고 애리조나, 버지니아주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두 자릿수 이상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력을 어떻게 만들어낼까요?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에 최근에 새롭게 설치된 에너지의 80%가 우리가 예상을 깨고 친환경 쪽이었습니다. 지금은 미국의 대선 후보들의 정책에 따라서 친환경주가 가끔은 하락세를 아주 깊게 나타내기도 하고 있는데요. 다만 태양광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그 설치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주인공은 태양광과 ESS 배터리다라고 IM증권 측에서는 투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2024년의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총 발전 설비량은 20.2기가와트였는데 그 가운데서도 59% 넘는 이 수치가 태양광 쪽에서 발생이 됐고요. 저장용 배터리에서는 20.8%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의 신규 발전 규모는 42.6기가와트인데 그 가운데서 태양광은 58.7%를 차지하고 있고요. 배터리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25.5%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지금 이 노란색 바가 바로 태양광 설치량인데 보시다시피 2014년부터 2024년까지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 부분을 함께 확인하실 수 있고 ESS 배터리 쪽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가파르게 늘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미국 보조금 혹은 규제에만 의존해서 성장하는 시장이 아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미국의 구글, 애플, 메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모두 다 탄소 배출량 감소와 안정적인 전력 확보를 위해서 최근에 재생 에너지 설치를 주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통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는 미국 정부에서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대기업들이 태양광이라든지 친환경 에너지를 선호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앞으로 수요라든지 구조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은 태양광과 ESS 쪽에서만 사실 의존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어서 다음 페이지를 함께 통해서 만나보시죠. IM증권 측에서는 천연가스가 석탄과 재생에너지의 빈자리를 메꿔줄 유일한 존재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미국 내 석탄 발전소는 매년 축소되는 추세라고 합니다. 2023년부터 2027년에만 37기가와트가 폐쇄가 될 예정인데 그런데 천연가스 발전소는 달랐습니다. 물론 폐쇄가 되는 쪽도 있긴 하지만은 신규 가동량이 더 크다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폐쇄되는 쪽보다 신규 가동되는 양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이 표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생에너지의 불안전성을 해소되기엔 여전히 한계가 있는 게 바로 재생에너지고요. 이에 따라서 석탄 발전의 빈자리와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메꿀 안정적인 에너지원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천연가스는 아주 존재감이 있는 그러한 원자재다라는 투자 의견을 IM증권 측에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천연가스의 가격이 최근 들어선 좀 지지부진합니다만 앞으로 이 가격의 흐름 그리고 수요가 얼마나 늘어날지 그리고 전력과 관련해서도 앞으로 수요가 얼마나 늘어날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어려운 시장을 대응할 만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그널 신민영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시그널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그널은 교육주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교육 업종 이야기를 좀 안 들으신 지 오래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실적과 주가가 최근에 모두 부진했습니다. 2분기 합산 실적을 봐도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2%, 영업이익 6% 감소하면서 저조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매출 성장률도 보시면 계속해서 하향 곡선을 좀 그렸습니다. 초등 학령 인구가 본격적으로 감소하게 되면서 초중고 매출 비중이 큰 교육 기업 위주로 성장률 둔화세가 나타났고요. 이를 반영해서 최근 해당 기업들의 주가 흐름도 많이 저조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주는 현재 어떤 공통적인 업종의 모멘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모멘텀을 찾아서 개별적인 모멘텀 플레이를 해야 하고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그래도 집중해 볼 만한 모멘텀 3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첫 모멘텀부터 다음 장에서 보겠습니다. 먼저 M&A 모멘텀 수혜가 기대되는 디지털 대성에 주목해보자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실적이 많이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M&A로 인해서 실적 개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강남 대성 기숙학원 의대관을 지분 50%를 8월 30일에 취득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의대 전문 기숙학원입니다. 1인당 단가가 약 10% 높게 형성이 돼서 마진이 높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의대 증원에 맞춰서 올해 상반기 수용 인원을 840명에서 1,200명으로 증축 완료했다고 합니다. 이를 온기로 반영하는 2025년, 내년부터는 가파른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5년 교육부 예산안 중점 투자가 나왔는데 의대의 교육이 질이 좀 떨어질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서 의대 교육 개선 여건 지원하는데 4,877억 원을 투자하겠다라는 그런 예산안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었고요. 이에 따라서 수혜가 기대되는 디지털 대성에 집중해보자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모멘텀도 볼까요? 두 번째 모멘텀은 바로 AI 디지털 교과서 시장입니다. 업계에서는 이 디지털 교과서 시장이 1조 단위가 넘을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는 지금
현재 8월 기준으로 봤을 때 교육부의 검정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이제 추진 방안 발표가 나왔었고 업계들이 도전장을 던졌는데 총 21개 출원사가 접수를 했고 146종의 심사본이 접수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부가 심사를 하고 있고 11월에 최종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결과가 나오면 다음 연도 3월부터는 이제 AI 디지털 교과서가 공식 출판되게 되는데 영어와 수학, 정보 과목, 코딩 과목을 중심으로 먼저 시범적으로 출판을 해서 학생들이 AI 교과서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 AI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채택 여부에 따라서 실적이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업들도 사활을 걸고 준비한 내용이고요. AI 디지털 그래서 교과서 개발보다는 채택 여부가 중요할 텐데 지금 업계에서는 비상교육과 웅진 싱크빅, 아이스크림 미디어가 가장 좀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존의 교과서, 책으로 만들어져 있던 그 교과서를 편찬했던 기업들이 좀 더 가능성이 크지 않겠냐라는 그런 분석이고요. 이에 따라서 비상교육과 특히 아이스크림 미디어가 특히나 수혜가 좀 클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모멘텀은 무엇일까요? 바로 시니어 교육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서 이제 타 연령층으로 또 눈을 돌릴 수밖에 없겠죠. 신사업을 모두 전개하고 있습니다. 메가 스터디 교육에는 아이비 김용과 메가 공무원이라는 새로운 성인 콘텐츠가 나오고 있고 웅진 싱크비 또 유데미, 대교도 대교 뉴이프라는 시니어 콘텐츠가 새로 나왔습니다. 교원도 구몬 액티브 라이프라는 시니어 교육 콘텐츠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교가 시니어 인지케어 시장을 선점했다라는 분석이 나왔고요. 2024년 올해 대교 뉴이프 연간 매출이 최소 100억 원에 달하면서 전년 대비 139% 세 자릿수대 성장을 이룰 것이다라는 기대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교 뉴이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교의 회원제 사업 부문에서 기존의 눈높이 선생님을 활용한 시니어 학습지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지난 8월 1일에 확장해서 개편했다고 합니다. 다만 아직 전사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1% 내외이기 때문에 실적의 개선 트레이드가 되기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천천히 매수 타이밍을 지켜보면서 고려해봐도 좋겠다라는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단기적으로 M&A 이슈 그리고 주주환원 모멘텀까지 갖추고 있는 디지털 대성이 최선호주로 꼽히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는 AI 디지털 교과서 이슈가 있는 비상교육과 웅진싱크빅 그리고 시니어 교육에서 선전하고 있는 대교의 중장기적인 관심 가져가 보자라는 의견입니다. 각자 도생하고 있는 교육주인데요. 어떤 업체가 가장 승기를 잡게 될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와 2시간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파이널샷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원포인트 마감 전략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우상향 투자클럽 안상윤 이사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지지부진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분석하고 계실까요? 네, 현재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모두 방향성이 아직은 특별히 없는 흐름입니다. 곧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의 눈치를 보는 분위기이며 여전히 바이오 강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9월 금리 인하 전까지 시장 주도 섹터는 바이오이므로 바이오 관련주들을 적극적으로 공략해야 한다고 봅니다. 엔비디아 실적 여하에 따라 국내 반도체 종목들의 희비도 엇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초대형 주보다는 그 이하의 대형주,
중소형 주에서는 개별 종목 장세가 진행될 듯합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업종별 수급은 일단 코스피는 전체적으로 8월 이후 외국인이 1조 6,620억 원대 매도, 기관이 7,980억 원대 매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모두 대부분 업종에 대해서는 하루는 팔고 하루는 사고 하는 등 매매 패턴이 일정치 않았지만 일부 업종에 한해서는 방향성 베팅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9월까지는 바이오 관련주 집중하시고 반도체 관련주도 지속적으로 매력적인 가격대 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지금 좀 바이오주를 봐야 하는 건지 오늘의 공략주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실까요? 예, 오늘의 공략주는 바이오주 ABL 바이오입니다. 예, ABL 바이오는 주력 파이프라인에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임상 결과들을 볼 때 기술 이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애널리스트 간담회에서 대표이사가 이중항제 파이프라인들의 연내 글로벌 빅파마에 대한 기술 이전 가능성을 높게 표현하며 관련 기대감은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연초 이후 기술 이전 기대감으로 주가 변동성이 컸으나 하반기로 갈수록 기술 이전 ABL 301 임상 일상 성공으로 기업 가치가 레벨업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매수가는 2,500원에서 매수가는 32,500원에서 32,800원에 매수를 하시고 손절가는 31,800원 잡으시고 목표가 34,500원으로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들은 어떤 종목에 주목하고 있을지 외국인들의 수급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최윤 앵커가 준비했습니다. 네, 먼저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이 사고 있는 기업들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외국인들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쪽으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요. 다만 상반기까지 사들였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 시장에서도 매도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반기까지 이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질지 그 연속성을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모레퍼시픽, 세 번째로는 LG 생활건강 이름 올리고 있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중국향 화장품 쪽으로 외국인들 매수세가 아주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두산 에너빌리티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의 줄매수가 눈에 띕니다. 다섯 번째로는 LG 엔솔 이름 올리고 있고요. 오늘 그리고 세 번째로 매도하는 기업은 하나금융지주입니다. 금융주 중심으로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크게 나오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네이버, 다섯 번째로는 현대, 로템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흐름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 외국인들이 바이넥스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대바이오, 세 번째로는 시젠 이름 올리고 있는데 오늘 외국인들이 코스닥 안에서 매수하는 기업은 대체적으로 바이오주입니다. 그리고 HLB도 네 번째로 이름 올리고 있고요. 다섯 번째로는 펩트론입니다. 한 가지도 빼놓지 않고 바이오 쪽으로 오늘 시장에서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면은 다만 알테오제는 좀 크게 매도하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오스코텍, 세 번째로는 엔캠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카페24, 다섯 번째로는 우리기술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기관 투자자들의 오늘 시장에서의 수급은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기관 투자자들은 코스피 안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에서 방산주들 대체적으로 잘 가고 있는데 기관의 매수가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두산 에너빌리티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는 공통적인 종목입니다. 세 번째로는 삼성중공업, 그리고 네 번째로는 SK하이닉스 이름 올리고 있는데 기관 투자자들은 연이어서 SK하이닉스를 매수하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다섯 번째로는 이 HD 한국조선해양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면은 오늘 기관 투자자들은 SK하이닉스는 매수하고 있지만은 삼성전자는 매도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로는 카카오, 세 번째로는 신한지주, 네 번째로는 현대로템, 다섯 번째로는 포스코홀딩스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 기관 투자자들 시젠 가장 많이 매수합니다. 오늘 시젠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는 게 특징이고요. 두 번째로는 센즈랩,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스트소프트, 네 번째로는 GI 이노베이션, 다섯 번째로는 브랜덱스 코퍼레이션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면 오늘 외국인과 기관 알테오젠을 좀 큰 폭으로 덜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알테오젠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에서 여전히 1% 이상의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테크윙, 세 번째로는 리가캠바이오, 네 번째로는 CNC 인터내셔널, 다섯 번째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수급 특징주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신일섭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무슨 바이오 파티인가요? 바이오주만 잘 가는 것 같아요. 네. 바이오주보다는 전통 제약사 위주의 흐름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네. 이게 약간 특징입니다. 그래서 유한양행이 결국에는 한번 크게 터뜨리면서 네. 전통 제약사의 전반적인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럼 좀 제약사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HK 이노엔부터 살펴볼 텐데 오늘 장에서 8%대 강세를 또 이어가고 있네요. 이 기업은 어떤 기업인가요? 네, 저번에 한번 했는데 이제 HK 이노엔의 K캡정을 처방을 내려주시는 의사 선생님이 많아지고 계시기 때문에 역류성 식도염으로 가신 분들은 자기 약을 확인하시면 대부분 K캡정으로 처방이 나가고 있을 겁니다. K캡. 알약에 다 표시가 되어 있을 거고요. 네. 저도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었을 때 그때 HK노엔의 K캡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였거든요. 자, 그 식후, 식전 이게 필요가 없다고 했죠. K캡정은 식전, 식후 이런 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약사 선생님이 복약 지도를 할 때 그런 거를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편의성이 증대가 된 상태고 그리고 지금 약효가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특징적이어서 지금 연매출 1,000억 돌파를 단기간에 이루었죠. 2018년 7월 5일 날 미란성 위식도 역류질환, 영어로 ERD고 비미란성 위식도 역류질환 NERD에 대한 적응증으로 K캡을 식약처에서 허가를 내렸습니다. 미란성은 상처를 의미하죠. 위 속에 뭐 위 내시경이라든가 이런 걸 찍어보면 위 벽에 살짝 상처가 나 있는 것들. 뭐 그게 음식물 때문일 수도 있고 어떤 그 내부의 출혈 때문일 수도 있는데 미란성이라는 게 상처가 있는 겁니다. 네. 상처가 있는 위식도 역류질환이라든가 상처가 없는 위식도 역류질환 이걸 적응증으로 한 K캡 그리고 경구용 먹는 거니까 정이죠. 식약처에서 허가가 떨어졌고 2018년 7월이니까 2024년도 8월이면은 지금 거의 정확하게 한 6년 차 됩니다. 6년 된 지금 상황 속에서 출시 6개월 만에 일단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먹었고요. 그 전에 나왔던 다른 K캡정과는 다른 형태의 P캡정과는 다른 형태의 그런 제재들 다 눌러버렸습니다. K캡정은 P캡 형태인데 이게 지금 칼륨 경쟁적 위산 분비 차단제 이 계열의 위식도 역류 질환입니다. 기존에 나왔던 것보다 편의성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단숨에 눌러버린 것이 되겠고요. 그 전 거는 식전, 식후 이런 걸 따졌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이 없어지니까 훨씬 더 편의성이 증대되니까 의사 선생님도 당연히 필드에서 훨씬 더 많이 처방을 했겠죠. 그리고 국산 신약 중 가장 빠르게 누적 매출 1,000억 원을 돌파했기 때문에 연 매출 1,000억 원을 찍는 국산 신약이 되었습니다. 지금 2,000명 환자를 대상으로 미란성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 및 치료 효과가 유지되는 거에 따른 미국 파트너사 세벨라와 지금 미국 임상 3상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과연 유한양행의 렉나자 이후의 타자가 누구일 것인가 지금 뭐 거론이 되고 있죠. 뭐 지금 항암제는 사실상 유한양행 렉나자가 유일합니다. 항암제는 사실 뚫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이 얀센의 그 리브리반트랑 병용요법으로 간 것이고 어쨌든 지금 요 위식도 역류질환도 뭐 매일매일 위식도가 역류를 하면서 신물이 나오고 소화가 안 되는 이런 환자들은 사실 훨씬 숫자가 많아요. 뭐 이게 굳이 뭐 암처럼 더 심각하지 않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성적으로 계속 고통을 주는 지금 질병이죠. 이런 것들이 미국인들도 당연히 많기 때문에 미국이 가장 큰 시장이죠. 만약에 미국 FDA 허가를 받게 된다면 또 한 번의 지금 뭐 기록을 쓰게 되겠죠.
유한양의 렉라자랑 그 연생 리브리반트가 가장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받은 것이고요. 그 앞에 한 7개, 8개가 있었죠. 맨 마지막으로 받았던 게 녹십자의 알리글로였죠. 혈액제제. 네. 녹십자의 알리글로가 받고 나서 바로 다음에 유한양의 렉라자가 받았고 항암제로는 첫 번째 기록이었기 때문에 그게 더 의미가 있었고 그 다음 타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HK 이노엔의 K캡 정도 지금 꼽히고 있다는 거. 미국 파트너사 세벨라가 일단 이걸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의 진행 단계에 따라서 어느 정도가 빨라질 거냐 늘어질 거냐가 정해지겠죠. 그래서 유효성, 안정성을 확인해서 올해 안에 결과를 도출할 거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올해 안에 만약 그 결과가 도출이 돼서 올해 안에 신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다. NDA. 그 다음에 2025년에 허가를 받아서 미국 내에 출시한다. 이런 일단 로드맵을 짜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내년도에 유한양의 렉라자에 이어서 지금 또 국내 신약의 FDA 허가 모습을 바라볼 수 있다. 그리고 허가 이후에 잘 팔릴 수 있느냐 없느냐에서 지금 요 K캡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지금 아이템이기 때문에 더욱더 네. 중요하겠죠. FDA 허가라든가 식약처 허가도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산 신약이 허가를 받은 게 30몇 개 중에 연매출 1,000억 넘는 거는 손에 꼽습니다. K캡정을 필두로 해서 몇 개 되지가 않아요. 네. 보령제약의 카나브 패밀리라던가 뭐 이런 LG 생명과학의 팩티브 요 정도 있기 때문에 그 필드에서 먹힌다는 거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의사 선생님하고 이 환자분들이 써주셔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이 저응증이 이식도 역류 질환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 미국인들도 소화질병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소화기 질환 쪽으로 굉장히 강세를 띠는 이 아이템 HK 이노엔의 K캡장을 다음 타자로 좀 노려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2의 유한양행을 노려봐도 되겠습니다. K캡의 관련 모멘텀으로 오늘 장에서도 시세 분출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도 들어오고 있네요. 참고해 보시고요. 두 번째 종목은 보령입니다. 보령은 이제 주력 제품으로 카나브 있죠. 네. 네. 보령은 우주 기업으로 유명하죠. 이 회사는 우주 기업입니다. 스페이스 기업. 보령제약의 홈페이지, 보령제약의 보령으로 이름을 바뀌었죠. 보령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지금 맨 앞자리에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우주를 이미 갔고요. 이 우주 정거장을 운영하는 회사를 사서 이제 앞으로 우주 정거장에 가가지고 임상 실험할 다국적 제약사들한테 돈을 받고 그 기회를 팔 겁니다. 보령이. 그래서 이제 우주로 나간 기업으로 유명하죠. 우주에서 임상 실험을 하면 아주 순도 높은 결정체를 얻을 수 있고 시간이 절약되기 때문에 이미 머크 같은 경우에는 우주 정거장에서 임상 실험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시료를 갖다가 다시 그 지구에서 보면서 확인하고 다시 오는 것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령이 우주 기업으로서 가장 앞서 나가는 기업이고요. HK 이노엔과 코프로모션 공동 판매 마케팅 이 계약을 했죠. 보령제약이 주력 제품이 카나브 이것도 연매출 1,000억이 넘는 국산 신약인데 그러니까 이 제약사가 파는 것 중에 제품이 있고 상품이 있습니다. 제품은 이제 자체적으로 개발한 이런 것들을 제품이라고 하고 상품은 그냥 들여와서 파는 거죠. 그러니까 들여와서 잘 파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FNF 같은 거 예를 들어보면은 MLB나 디스커버리가 자체 브랜드가 아니죠. 해외에서 좋은 브랜드를 픽업해다가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개발한 브랜드가 아니란 것이죠. 이 지금 제약사도 마찬가지죠.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파는 제품은 당연히 마진이 많이 남겠죠. 네. 근데 상품은 거기에 로열티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마진이 적게 남습니다. FNF도 똑같겠죠. MLB 디스커버리 본사의 마진, 로열티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상품 매출보다 제품 매출이 많고 자체 개발한 제품이 많을수록 마진, 영업이익률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령이 지금 카나브랑 HK 이노엔의 K캡 이 두 개의 시너지가 대단하죠. 이 두 개가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원래 종근당이 HK 이노엔하고 코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올해 초에 보령으로 변경됐습니다. 왜 종근당이 이거를 허가를 연속으로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일단은 파트너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래서 종근당이 매출에 공백기가 생겼죠. 보령으로 이전하기 이전에 종근당이 HK 이노엔 K캡의 공동 판매 파트너였고 재미를 많이 봤습니다. HK 이노엔하고 계약이 해지된 이후에 지난해 말에 대웅제약의 팩스쿨루를 공동 판매 파트너로 선택해서 이 지금 종근당은 절로 가셨고요. 일단 보령이 이제 이거를 잡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기회다. 상반기 의약 제품, 그래서 이제 의약 제품과 상품으로 나눠서 이렇게 합니다. 의약 제품 매출 순위 1위는 대웅제약의 나보타로 902억 원을 매출을 올렸습니다. 상반기에. 2위는 HK 이노엔의 K캡정이 889억 원 올렸고요. 3위는 JW 중해제약의 리바로가 784억. 4위가 보령의 카나브 패밀리입니다. 카나브가 4종이 있어서 패밀리라고 부릅니다. 카나브 패밀리가 782억. 5위 한미약품의 로스젯이 735억입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의약 제품 매출 순위 2위 K캡, 4위 카나브 패밀리 이 두 개가 크로스로 같이 공동 판매를 하고 마케팅을 한다는 거 굉장히 강력하겠죠. 네.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리고 HK 이노엔 보령의 카나브 제품은 바로 고혈압 치료제입니다. 이게 4종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상품 부분입니다. 상품 떼어서 파는 거. 그게 이제 보령이 또 잘하는 건데 FNF 같이 똑같습니다. 업종은 틀린데 그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FNF가 MLB랑 디스커버링하는 기가 막히게 뽑아가지고 팔았잖아요. 네. 남의 브랜드를 마케팅을 잘해가지고 여기도 그런 게 있습니다. 이 LBA 전략이라고 레거시 브랜드 어퀴지션입니다. 바로 레거시 여기서 나오죠. 레거시 오래된 과거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재미가 있는 뭐냐면 제일 많이 파는 게 항암제 젬자입니다. 젬자라는 항암제를 들여왔는데 이게 옛날 화학합성 의약품이에요. 그러니까 이 화학합성 의약품을 복제하면은 제네릭이겠죠. 우리가 요즘에 많이 나오는 바이오시밀러는 오리지널이 바이오여야지 복제할 때가 바이오시밀러예요. 이 지금 항암제 젬자는 굉장히 오래된 화학합성 항암제 레거시 약품이기 때문에 이걸 복제한 거는 제네릭 항암제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제네릭 항암제는 상당히 까다로워요. 비아그라가 특허하려고 됐을 때 한미약품의 88정을 비롯하여 수많은 지금 비아그라 그 복제한 제네릭들이 나왔잖아요. 그 비아그라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이 항암제는 굉장히 어려워요. 바이오시밀러는 생물학적 동등성만 보여주면 되는데 제네릭 같은 경우에는 임상 실험에서 완전히 유의성을 지금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레거시 항암제라고 하더라도 사오면은 굉장히 이득이 되기 때문에 사온 거예요. 마진이 덜 남더라도. 항암제를 직접 개발하기는 쉽지가 않고요. 아까 말했듯이 유한양의 렉나자르만 유일하게 리브리반트 병용으로 FDA 허가를 받아서 미국을 뚫은 거잖아요. 네. 항암제 자체 개발은 너무나 어려운 겁니다. 신라젠 코오롱 티슈진이 왜 무너졌을까요? 항암제 혼자 개발하려다 무너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령은 똑똑하게 선택을 한 겁니다. 마진이 적게 남더라도 그냥 옛날 항암제 사와가지고 우리가 대신 판매를 하자. 그래도 이게 먹히니까. 왜냐하면 올해 특허 만료는 이미 끝났는데도 제네릭이 나오기 힘든 구조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LB의 전략으로 이런 오래되었지만 블록버스터급이었던 애들을 사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걸 파는 거에서 재미를 본 거죠. 대표적인 게 LB의 전략의 대표적인 게 항암제 젬자고요. 이거에서 약간 변형만 했습니다. 이게 원래 분말로 되어 있었는데 환자들이 먹기 편하게 액상제형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지금 앞으로 예를 들어서 너무 아픈 환자는 요 입으로 섭취를 못하니까 주사제형 개발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형 병변만 살짝 통해서 환자의 편의성만 높이는 전략으로도 지금 매출액을 늘린 겁니다. 항암제 젬자 상반기 매출액이 98억 원인데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거를 사와서 재미를 많이 보고 있는 분야죠. 그래서 제품 쪽에서는 K캡정과의 콜라보로 재미를 많이 보고 있고 네. 상품 쪽에서는 젬자에서 약간 제형 병원에서 또 재미를 보고 있고 보령이 아주 현명하게 네. 선택을 하고 있다. 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남들이 안 하는 지금 우주로 먼저 나가 있는 이런 굉장히 진보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잘 구분해서 판매를 잘하고 있는 똑똑한 회사인 것 같습니다. 보령도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기업으로는 종근당 좀 살펴볼게요. 아까 K캡 매출 공백이 이제 생겼다고 했는데 종근당이 어떻게 메우고 있습니까? 자, 오히려 오늘 상승폭은 종근당이 더 좋습니다. 높아요. 네, 8%. 자, 네. 종근당이 K캡정 높이고 팩스쿨루를 택한 거. 자, 근데 신기한 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팩스쿨루도 K캡정하고 똑같은 제재라는 거예요. 칼륨 경쟁적 위산 분비 억제제 피캡 계열의 역류성 식도염을 적응증으로 하는 약입니다. 이 약 소화기 질환 약이에요. 네. 바로 K캡정이 허가를 받은 지가 6년 정도 됐다고 했죠. 팩스쿨러는 가장 최근에 또 국산 신약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P캡 계열에서 K캡 정하고 팩스쿨루가 굉장히 부각이 되면서 기존의 PPI 계열 제재들을 밀어내고 있죠. 아까 말한 대로 식전식후가 필요가 없고 약효가 더 오래 간다는 장점 때문에. 물론 PPI 계열도 방어를 치고 있다는 건 저번에 얘기 드렸어요. 유한양행이나 한미약품이 주로 하고 있는 PPI 계열들도 방어를 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콜라보를 통해서 지금 뭐 방어막을 형성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이 P캡 제재의 기세가 등등합니다. 그러니까 종근당은 그걸 잊지 못한 거예요. P캡 계열의 지금 K캡정을 같이 공동 판매를 했을 때 굉장히 많은 효과를 봤기 때문에 그 파트너를 잃었다고 해서 완전 다른 거로 가기가 싫은 거죠. 찾다가 보니까 대웅제약 팩스쿨루가 신약 허가를 받아서 팩스쿨루로 갔습니다. 어쨌든 같은 계열의 그냥 비슷한 쌍둥이를 찾아간 거죠. 그래서 어쨌든 HK 이노엔의 K캡정을 놓친 아쉬움을 지금 대웅제약의 팩스쿨루 공동 판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나가고 있고 또 하나를 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의 고덱스 요것도 코프로모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지금 요 두 가지를 갖다가 같이 이제 서로 콜라보 크로스해서 공동 판매 마케팅을 해서 굉장히 큰 시너지를 내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근당에게는 또 이제 요런 면이 있죠. 아까 전에 유한양행의 후계자가 누구이냐. 아까 K캡정 얘기도 했지만 K캡정은 지금 파트너사를 통해서 그냥 단독으로 뚫는 거죠. 그 파트너사가 얀센처럼 리브리반트라는 자기 얀센의 제품하고 병용요법을 한 건 아니고 이 지금 대행사가 그냥 요 K캡정을 거기서 임상을 할 뿐이에요. 근데 더 유사한 걸 따지자면 종근당이죠. 종근당은 자기의 신약 후보 물질을 노바티스라는 다국적 제약사에 기술 수출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굉장히 유한양에 유사하죠. 유한양의 렉나자가 오스코텍의 물질을 받아다가 공정 제어를 통해 가지고 얀센에 넘겼잖아요. 네. 그리고 얀센이 마무리를 친 거잖아요, 지금. 이것도 지금 노바티스의 마무리에 따라서 종근당의 가치가 바뀔 수 있는 유한양과 아주 유사한 지금 상황에 와 있습니다. 바로 CKD510이라는 HDAC6 선택적 억제 신약 후보 물질인데 이게 히스톤탈 아세틸화 효소 6라고 이게 무슨 역할을 하냐면 암이나 신경 퇴행성 장애의 원인이 되는 것을 억제하도록 작용하는 기전입니다. 그래서 전임상 연구, 그러니까 동물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심혈관 질환 등 여러 가지 HDAC6 관련 질환 약효가 확인이 됐고 1상까지 진행한 다음에 넘겼거든요. 유럽하고 미국에서 진행한 임상 1상, 이제 이건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인간을 대상으로 해서 안전성, 그다음에 내약성을 입증한 상태에서 노바티스에 넘겨서 지금 현재 계약금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다음부터 임상 진행 단계에 따라서 마일스톤이 꽂히게 될 것이고 만약에 FDA 신약 허가를 받으면 이제 유한양행의 렉나자처럼 네. 팔릴 때마다 로열티 10%씩 뭐 요 정도 받게 되겠죠. 4분기 정도의 노바티스가 이 지금 CKD510을 어디에 적응증을 가질 것인지와 구체적 임상 계획을 공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결과에 대해서 종근당의 레벨업이 지금 펼쳐지지 않을까 네. 이런 지금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종근당은 K캡정을 놓쳤지만 비슷한 팩스쿨루를 선택을 했고 네. 그다음에 신약 후보 물질을 노바티스에 넘겼다는 이런 이 밸류업 그 모멘텀이 지금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보령에 의해서 기대할 만하다. 둘 다 재밌습니다. 네. 보령은 K캡정을 가져갔고 종근당은 K캡정을 높였지만 다른 모멘텀이 충분히 크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종근당 CKD510 관련 기대감도 크고요. 주가도 지금 전고점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주가 요즘 시장의 주도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오늘장에서 주목해보실 만한 기업들 또 정리해드렸습니다.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실섭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슈 체크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소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이제 은행 규제와 관련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는 은행이 금리 인상을 하는 데 있어서 정부가 또 강력하게 또 반발하고 나섰는데 먼저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함께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우리가 증시를 볼 때 참 우리 증시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요. 네. 물론 이제 주식시장이라는 특징 자체가 우리가 그만큼 하이 리스크 또 하이 리턴 시장의 성격도 있는 거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 변수죠. 뭐 미국의 연준의 또 금리 인하 여부 네. 뭐 이게 또 중요하고 또 미국 대선도 중요하고 9월, 10월, 11월 또 우리 국내 이슈도 중요해요. 과연 어떤 이슈가 작동하느냐. 워낙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뭐 시장에서 AI나 뭐 이런 부분들은 HBM이나 이렇게 알고 있는 것들이죠. 하지만 워낙 많이 올라갔다 그러면 또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우리 시장에서 뭐 금융투자소득세나 이런 정부 정책이 미치는 영향 그렇죠. 이 부분을 잘 봐야 되겠죠. 이제 은행을 오늘 금융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칼을 빼들었다. 왜 그러냐면 한국은행도 계속해서 지금 거의 최장기죠. 금리를 동결을 했어요. 그렇죠. 조금만 좀 금리를 인하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유동성이 생기고 또 좀 더 이제 경기가 활력을 받을 수 있는 좀 탄력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이제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런 아쉬움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정부도 이야기를 할 정도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금리 인하가 아니라 금리를 은행의 경우에는 대출 금리를 높이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대출 금리를 높이게 되면은 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칫 금리를 올리면서 이른바 주택 담보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이제 돈이 풀리게 되면 이른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뿐만 아니라 가장 걱정하는 것은 한국은행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집값 때문이다. 그렇죠. 집값 때문이다.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미국 연준 금리 인하도 아직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히려 수도권 부동산은 더 올라가고 있어요. 지방은 그렇지 않은데 온도차가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정부의 이런 은행권의 개입 시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은행의 주담대 금리 인상은 당국의 뜻이 아니다. 은행권에 대한 금융당국의 개입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은행에 대해서 개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그것을 개입으로 인식한다고 해도 어쩔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할 정도예요. 정말 이거 무서운 이야기죠. 그죠. 내가 때리지는 않았지만 때렸다고 생각을 해도 나는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정도의 강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도권 집값과 관련해서는 개입 필요성을 강하게 이야기하는. 왜냐하면 자꾸 부동산 불안정한 상태가 되면 안 되니까. 이게 다른 물가에까지도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재건축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또 어려워지는 네. 그런 국면으로 또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강도 높은 또 조치나 처벌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 손 전 우리 금융지주 회장의 이 친인척 대출 불법 대출 의혹과 관련된 네.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처벌이나 조치 이야기를 꺼내들 정도거든요. 그런 만큼 이 과정에서 우리 은행이 어떤 식으로든 감지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 납득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은행권을 향해서 그동안 계속 이른바 이자 장사를 하면서 수익을 올리면서 국가 전체의 경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이지 못한 은행 금융권에 대해서 특히 이제 은행권이죠. 이 부분에서 강도 높은 규제 부분을 시사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그런 상황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네, 이 부분은 사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금감원 측에서는 우리가 규제를 하는 것처럼 보였다면은 뭐 어쩔 수 없다. 이 발언은 말씀처럼 굉장히 강력한 것처럼 들리는데 그렇죠. 그렇다면은 실질적으로 진짜 개입을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떠십니까? 저는 배제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최근에 이제 부동산 PF와 관련해서도 그렇지만 또 우리가 위메프, 네. 티몬 이른바 줄여서 우리가 TMF라는 이야기도 네. 해요. 근데 이 사태에 대해서도
도덕적 해이, 이런 에스크로 정산해야 될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그 장구를 남겨놓지 않았다.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시간을 통해서도 이 커머스 시장이 재편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은 이건 이제 정부라고 봐야 되겠죠. 네. 신뢰가 상실됐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보다는 다주택자 대출 및 갭 투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서서히 또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는 강남 또 여의도권에 대해서는 갭 투자가 또 고개를 쳐들기 시작합니다. 이러다 보면 기껏 정부가 부동산 안정 또는 재산세나 종부세와 관련돼서 오히려 인하하고 줄이는 정책을 취했는데 그것에 대한 후폭풍,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동안 미처 더 강조하지 못했던 그런 이 도덕적 개입뿐만 아니라 일탈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 그러니까 카카오페이하고 이제 중국 알리페이의 고객 정보가 이제 전달된 부분에 대해서 카카오페이 측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뭐냐면은 아니 이거 코드화돼 있고 암호화돼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데 그 코드 암호 풀면 어떡할 거예요? 그건 못 풀까요? 그러면 그거는 말이 안 된다. 이런 게 이제 정부의 입장이고 상당한 이것도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코드화돼 있다고 해서 암호화돼 있다고 해서 못 푸는 게 아닙니다. 게다가 이제 지금 금리를 올리게 되면 은행은 수익이 늘어나겠죠, 당연히. 그렇죠. 예금 금리는 거의 제자리 걸음하면서 대출 금리는 올려서 주담대 대출 한때는 주담대 대출 뭐 30년 이야기 나왔었나요? 그러잖아요. 50년 이야기 나왔었나요? 기억나실 거예요. 거의 뭐 평생을 두고 갚아도 되니까 대출 얼마든지 가져다 쓰세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맞아요.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퇴를 가할 수도 있다는 의지를 은행권에 대한 규제가 하반기에는 더 거세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것이겠죠. 네, 일단 뭐 긴 호흡으로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과거로 이제 시간을 돌려서 타임라인을 잘 좀 생각을 해보신다면은 금리가 계속해서 인상이 돼 왔고 이에 따라서 이제 생기는 문제점 같은 것들을 결국에는 해결해가는 과정에 있는 듯한데요. 최근에 이커머스 과정도 그렇고 사실 프로젝트 파이낸싱도 그렇고 결국에는 고금리 상황을 이겨내지 못하는 어떤 것들이 터져가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경기 침체 상황에서 많은 또 소상공인 자영업청들이 힘들다 보니까 정부로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외면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은행도 그렇지만 이른바 최근에 불거졌던 이커머스 문제, 위메프 티모 문제, 그거는 다만 이 두 회사에만 그치는 게 아닐 겁니다. 지금 또 그 이외에도 뭐 인터파크나 이 이른바 이 회사에 그 관련됐던 그 부분들에 대해서 Q10에 관련됐던 그 회사들 전반에 또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이버, 토스 등의 빅테크 감독 체계에 대해서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비 문제를 논의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미정산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이제 금융감독원장이 이야기했습니다. 1조 3천억 원이 넘을 수도 있다. 이건 지금 심각한 타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 관련 산업 전반에 미치는 부작용이 영향이 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부동산 PF와 관련해서도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저축은행들이 이걸 숨기는 거 아니냐. 상당히 부실이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이걸 숨기는 것에 대해서도 자시하지 않겠다. 그럼 9월, 10월이 되면 이게 지금 일부는 경공매되거나 부실 채권에 대해서 NPL, Non-Performing Loan, 3개월 이상 연체되는 그런 부실 채권화들, 이건 상당히 큰 우려가 될 수밖에 없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개입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저축은행의 PF 사업장의 부실 처리에 대해서 이건 일종의 분식회계다. 우리가 이제 가장 회계, 이거는 우리 채은앵커도 잘 아시겠네요. 네, 관련되니까. 그래서 회계와 관련돼서 이건 분식회계도 안 된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런 관련된 내용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상황에서 일종의 풍선 효과가 올 수밖에 없다. 이 점을 투자의 입장에서 투자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네, 일단은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좀 터져 나오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또 이제 사실 투자자의 마인드에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어느 업종이 좀 괜찮을까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 보면 투자의 이른바 본능적인 부분, 인스팅트. 그러니까 그러면은 좋은 부동산 물건이 나왔는데 안 살 겁니까? 그렇잖아요. 기업 경영을 지금 이게 정말 목이 좋은 곳에 네. 목이 좋은 곳에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장사 좀 하겠다고 하는 생각이 마음이 생기는데 대출을 얻지 못할 거, 대출 얻지 못하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겠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여신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은행 쪽이 경색된다면 풍선 효과 어느 쪽으로 부풀 수밖에 없다? 보험 쪽이죠. 보험은 여력이 있는 거. 보험을 지금 막 정부에서 단속을 하겠다 이런 입장은 아니거든요. 그죠. 그렇다면 오히려 그 여신과 관련된 부분은 보험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보험사 관련된 부분을 포트폴리오에 담을까 여부를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험의 경우에는 우리가 아무리 힘든 시기에도 보험만은 또 깨지 아주 완전히 너무너무 힘든 상태가 아니면 그래도 끝까지 버티고 가지고 있는 게 보험입니다. 인보험과 관련해서. 그다음에 자동차 보험 누구든 들어야죠. 이거 경기 어렵다고 자동차 보험 대인 대물 안 될 겁니까? 그러진 않은 거죠. 요즘 또 전기차 사고가 워낙 또 많으니까. 그죠. 이런 상황에서 보험 쪽은 또 밸류 프로그램을 올라타죠. 또 실적 개선도 되고 있죠. 이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은행 쪽이 좀 경색될 때 오히려 삼성생명이나 화재나 DB손해보험 올해 들어서 물론 등락은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실적이라든지 또는 주가라든지 외국인 매수세를 봤을 때 삼성생명이나 화재, DB 손해보험이나 또 하나손해보험 그리고 동양생명, 현대해상까지 전반적으로 좋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점을 제가 강조해서 풍선효과, 은행권이 아니면 우리가 가야 될 곳은 바로 보험 풍선이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게 되는 것이고 특히 화재와 또 보험이 이 화재와 인보험이 결합이 된 게 메리츠 금융이죠. 화재와 이 부분이 이제 결합이 됐죠. 그러면서 지금 메리츠 금융 관련해서 좀 차트를 우리가 나중에라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계속해서 지금 몇 년째 우상향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이것을 바로 이어서 말씀드리면 부동산 쪽은 힘들 수밖에 없다. 요즘에 여러 이 금리가 지금 동결된 부분도 있고 그다가 또 원자재 가격은 오르죠. 또 수요가 조금 준 측면도 있죠. 경기 침체니까 부동산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부동산이 어렵다면 건설사로 보면 어느 쪽이 어려울까요? 중소건설사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요즘에는 더 어렵습니다. 직원들 월급도 못 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또 건설사 중에서는 지방의 이 아파트 재건축이나 신축을 하는 쪽은 더 어려울 수밖에 없고 하지만 대형 건설사 이른바 다 힘들 때 오히려 몸집이 큰 대장주는 우뚝 버티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방이 어렵다는 거지만 이건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서울은 또 집을 못 사서 또 난리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현대건설이나 또 삼성물산이죠. 삼성건설 이쪽을 더 눈여겨볼 필요 없다. 그러니까 정부의 금융권 대출 규제, 지방 분양 시장이 경색됐다. 이럴 때 오히려 그 풍선 효과로 강남 등의 서울 쪽은 오히려 더 관심이 또 모아지고 있고 아파트 재건축이든 재건축 물량이든 신축 물량도 가격은 또 올라가고 있고 그죠. 강남 지역을 비롯해 전 지역에다 마용성까지 노도관까지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지방 건설사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 일정 자체 건축 일정을 연기한다든지 계약 자체를 또 재조정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오히려 대형 건설사 특히 이제 현대건설에 주목하는 이유는 현대건설은 원전 건설도 현대건설이 먼저 투입이 됩니다. 체코도 그렇고 아랍에미레이트도 그렇고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현대건설의 경우에는 중동 특수도 있죠.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국내가 힘들어지면 우크라이나 재건 이 외부로 또 나갈 수 있다라고 그렇죠. 하는 또 돌파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중소건설사가 힘들어지는 그 풍선을 대형 건설사들이 또 옮겨가고 있다는 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참고로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설주가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켓무버입니다. SK이노베이션과 SKENS의 합병이 최종 결정됐습니다. 압도적인 찬성률 85.75%로 주주총회를 통과했는데요. 업계 최대 관심사였던 합병 비율은 1대 1.1917417로 결정이 됐고요. 기업 가치는 SK이노베이션이 10.7조 원, SKENS가 6.2조 원으로 평가를 받게 됐습니다. 합병 법인은 오는 11월 1일에 공식 출범하게 되는데요. SK이노베이션의 석유 배터리 사업에 더해서 SKENS의 액화천연가스 LNG, 재성에너지가 합쳐진 총 자산 100조의 초대형 종합에너지 기업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특히 SK온의 적자를 좀 지울 수 있는 재무구조 개선 효과가 긍정적일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SK온은 SK트레이딩 인터내셔널, SK엔텀과 합병을 통해서 재무 부담을 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SK온의 적자 때문에 그동안 SK이노베이션의 주가도 좀 많이 부정적이었는데 적자가 해소된다면 주가에도 긍정적일 것이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룹 지주사 SK의 경우에도 이번 합병으로 SK이노베이션의 지분율을 55.9%로 확대하게 되는데요. 이것 역시 SK 지주사에게도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변수는 무엇일까요? 다음 페이지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남은 변수는 주식 매수 청구권의 행사 규모가 되겠습니다.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 측에 본인 보유 주식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죠. 이번 주식 매수 청구권 9월 19일까지 행사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서 현대차증권은 현 주가가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 수준에 근접했다면서 대규모 주식 매수 청구권의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오히려 향후 SK온의 실적 개선에 중요한 주가 모멘텀이 될 것이라면서 투자 의견 바이의 목표 주가 16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SK온의 턴어라운드가 기대된다라는 의견인데 과연 SK온 11개 분기 연속의 적자를 털고 성장할 수 있을지가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함께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마켓무버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지시인포의 박수범 대표 그리고 이델리온의 박정식 파트너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번째 기업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은 유한양행입니다. 박수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시장은 유한양행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 기업 어떻게 보시나요? 네. 유한양행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7월 달에 한번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자, 7월 달에 한번 좀 가져온 적이 있는데 아무튼 유한양행 같은 경우 오늘 뭐 20% 넘게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이번에 이제 미국의 FDA 승인을 받았던 렉나자에 대한 관심도가 그 어느 때보다도 좀 뜨거워지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아무튼 이번에 보게 되면 이제 렉나자와 이제 리브레반트죠. 병용요법으로 뭐 같이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의 또 항암제로서의 이제 승인을 받은 부분들인데, 근데 FDA에서 항암제 승인이 솔직히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른 치료제에 비해서. 왜 그러냐면 암 환자분들에게는 이게 뭐 심각한 부분이기 때문에 단 1%라도 개선되는 흐름이 보여주게 되면 거의 승인이 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현재 보니까 유한양에서 여기서 자신감을 좀 얻어서 그런지 지금 렉나자 하나만, 병용이 아닌 하나만 가지고 임상 상담을 실시해서 이번에 다시 미국의 FDA 승인을 따로 또 받겠다는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상당한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유한양행이 지금 현재 제2의, 제3의 렉나자를 좀 찾아서 좀 더 다양한 이제 제품의 포트폴리오를 좀 늘리겠다라는 의지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이번에도 최근에 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번에 FDA 승인 받았을 때 기자회견도 했는데 기자회견 뭐 내용들 좀 보게 되면 상당히 좀 적극적입니다. 상당히 적극적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동사가 그동안 보면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 형태로 지금 현재 뭐 신약들을 지금 뭐 개발해 나가고 있는 부분들인데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크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하나의 또 다른 유한양행의 뭐 킹덤 점프할 수 있는 하나의 뭐 트리거를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런 부분들 때문인지
오늘도 보게 되면 지금 현재도 지금 20%나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봤을 때 이제는 엑시트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단기 급등에 따른 신고가 랠리를 보여주는 부분들에서 거래량도 터지고 20% 이상 상승했기 때문에 이제는 유한양행을 놔주고 차익 실현해야 되는 구간 아니냐라고 판단하실 텐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아요. 이제 새로운 세계로 접어드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유한양행이 시가총액 상당히 좀 큰 종목이라고 인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오늘 이렇게 급등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시가총액 10조 원을 좀 넘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상대적으로 다른 뭐 제약 회사들 뭐 아니면 신약 개발을 하는 기업들에 비해서는 아직 뭐 실질적으로 나오는 내용도 데이터들도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신약 물질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앞으로 제2의 뭐 제3의 렉나자 얘기가 좀 나왔지만 지금 현재 다양한 포트폴리오 신약 개발을 해 나가겠다라는 의지를 좀 강하게 좀 보여주고 있어서 그동안 보면 이제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오리지널 제품도 있지만 그동안 어떻게 보면 제네릭 제품 쪽에서의 뭐 수익률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잘 나오는 꾸준한 회사였기 때문에 매출이 꾸준하게 나오는 회사였기 때문에 이러한 제품들을 통해서 이런 신약 물질들을 통해서 새로운 매출 파이프라인을 만들어낸다는 거는 분명 지금 시가총액 10조 원은 결코 비싼 가격은 아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빅파마들의 보면 뭐 100조가 넘어가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뭐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제 뭔가 유한양이 시작되는 구간이다. 그리고 지금 오늘 급등을 했지만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좀 기대하면서 저는 계속해서 유한양행의 그러니까 주가의 움직임을 좀 계속 추격해 나가면서 매수 시점을 좀 없으신 분들은 매수 시점을 잡아 나가도 괜찮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유한양행 지금도 괜찮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다만 주가가 좀 쉬지 않고 올라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변동성은 주의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유한양행은 또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셨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 기업의 경우에는 좀 주가가 떨어졌을 때 사실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첫날에는 강세 흐름이 안 나왔었거든요. 그날 가지고 오셔서 이 이슈인데도 사실 이렇게 못 간 거는 무조건 잡아야 된다라는 의견 전해주셨었는데 일단은 그때 또 시청하셨던 시청자분들이라면은 지금쯤은 포트폴리오가 아주 빨간색으로 문드렀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두 번째 기업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왔는데 플랜티넷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상한가를 기록했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3,150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기업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이제 조금 안타깝지만 그래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국내 최초 인터넷망을 통해서 유해 사이트 필터링 서비스를 영위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네트워크 차단 방식의 인터넷 유해 콘텐츠 차단 서비스를 현재 지속적으로 이제 개발을 시키면서 영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 2020년에 NSHC와 손잡고 제2의 N번방 재발 방지 기술을 공동 개발하는 협약을 체결을 하였고 그 이후로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개발한 결과 AI 기반 유해 동영상 실시간 차단 기술과 그리고 텔레그램, 카카오톡, 메신저 유해 링크 차단 기술 그리고 랜덤 채팅의 차단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현재 서비스 중에 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최근에 조금 이제 여러 가지 메이크 같은 어떤 이런 불법 이제 성인 매체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차단시키는 이슈가 이제 상당히 많이 나왔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이제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유포에 대한 대응 방안을 국민의힘과 정부가 29일 날 논의하기로 이제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조금 이제 내려왔을 때 여러분들한테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 이것도 단기적으로 좀 좋은 수익을 낼 수 있겠다라고 해서 제가 10시 정도의 자료를 탁 넘겼는데 안타깝게도 11시에 급등력이 나와 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저점 매수가 지금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계속 이제 요즘 매일매일 지금 교육을 시켜드리고 있는데 20선 위에서 거래량이 강력하게 동반되면서 강력한 상승력이 나오는 그런 패턴들은 이렇게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조금 이제 조정을 받았을 때 매수를 했으면 참 좋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상승력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뭐 보유자의 영역인 것 같아요. 하지만 기술적으로는 3,400원 정도 자리까지 추가적인 상승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이제 이슈가 있다고 했죠. 내일 이제 당정이 이제 전부 다 이제 논의를 해서 협의를 해서 어떠한 이런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는 어떤 그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내일 정도까지는 고점을 조금 더 갱신하면서 움직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공격적으로 베팅하시는 분들은 종가의 소량만 3,400원 정도 자리까지 한번 공략을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려운 시장에서 또 다른 돌파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업은 박수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기업인데 처음 가지고 오셨어요. 코웨이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3% 이상의 상승세. 박수범 대표님께서 이제 새로운 기업을 가지고 오시면은 네. 그 어떤 부분이 가지고 오시는 것보다 궁금해지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특히나 이 감사합니다. 기업은 보니까는 수급이 좋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코웨이입니다. 코웨이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렌탈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 렌탈이 거의 전체 매출에 있어서 이제 92%가 넘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일시불로 또 결제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대략적으로 2.3% 정도 좀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코웨이가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들 보면 이제 정수기가 가장 잘 팔리고 있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번 최근에 보면 얼음 정수기가 4월 달부터 7월 달까지 상당히 좀 많이 판매량이 좀 높았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해서 이제 40%나 좀 증가되었다라는 부분들인데, 그렇다면 이제 코웨이의 실적이 정말 서프라이즈로 좀 잘 나왔다라는 거죠. 역대급의 실적이 2분기에 좀 나왔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들을 봤을 때는 앞으로도 이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을 좀 더 높여도 되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아무튼 코웨이가 보면 지금 이제 정수기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뭐 청정기라든가 비데라든가 매트릭스라든가 여러 가지 또 렌탈 사업을 좀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다시 새로운 아이템을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데 뭐 가구라든지 그리고 최근 또 화장품 이쪽도 이제 렌탈 개념으로 이제 판매를 하겠다는 건데 화장품 일회성 아닌가요?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렇게 해서 뭐 좀 더 품목을 좀 다양화해서 아이템을 좀 다양화해서 매출을 계속해서 꾸준하게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좀 보여주고 있고,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전체 주식 비중에 있어서 60%가 넘습니다. 그 정도로 외국인들이 60%나 지금 현재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사업이 안정적이고 배당도 잘 하고 있고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코웨이 같은 경우에는 잘 상승해주고 있고, 그리고 뭐 과거에 뭐 그런 얘기도 있었죠. 뭐 원래는 웅진 코웨이였지 않습니까? 웅진그룹에서 코웨이를 매각할 때 윤석금 회장님이 상당히 좀 울었다는 믿거나 말거나 뭐 소식도 있었는데, 아무튼 뭐 코웨이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은 부분들에 있어서 앞으로 좀 우리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종목들도 한 종목 정도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시장 대비해서 뭐 좀 약간 패시브적인 느낌이 드는 이제 종목이긴 하지만, 뭐 이렇게 우리가 글로벌 시장에 있어서의 뭐 동향이라든가 움직임이라든가 지금 환율 시장도 지금 변동폭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엔비디아와 같은 이런 이제 AI 데이터 센터, AI 칩에 대한 수요가 얼마 지속될 수 있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고, 아무튼 뭐 경기 민감주를 비롯해서 M7 종목들이 최근에 좀 많이 좀 올라왔던 부분들이었고, 아무튼 최근에 또 많이 또 주가가 조정받은 2차 전지라든가 여러 업종들이 다시 한번 좀 상승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고 있는데, 뭐 그 중에서 코웨이가 다시 한번 좀 올라가는 부분들, 이 부분들 우리가 좀 유심히 좀 관찰할 필요가 있고, 전 고점을 돌파해서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 랠리 움직임을 단기간 가져갈 수 있는 위치니까요. 다들 좀 관심 있게 코웨이를 좀 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웨이는 보니까는 8월 21일부터 지금까지 6거래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올라왔습니다. 그만큼 조금 상승력이 가파른 기업이기도 한데요. 코웨이는 좋은 실적을 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주가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적적인 측면들 그리고 시장이 어지러울 때마다 이러한 기업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잘 보시면은 투자 인사이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또 움직이고 있는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영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마켓부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딥페이크 성범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강력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는데요. 딥페이크란 AI 기술을 활용해서 기존의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 신체 부위를 합성한 영상물입니다. 딥러닝과 페이크의 합성어이고요. 최근에 AI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서 사진을 영상에 자연스럽게 합성하는 기술도 발전하게 되었죠. 이를 악용하는 그런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지인의 얼굴을 도용해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고 이를 텔레그램 등에 공유하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잇따라서 적발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딥페이크 성범죄 건수를 보면 지난해 2023년에 180건수였는데 올해 들어서 7개월 만에 무려 1.5배가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입건된 피의자 10명 가운데 7명은 10대인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청소년의 범행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보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따라서 사이버 범죄를 척결하자면서 뿌리를 뽑자고 말했습니다. 철저한 대응을 지시했고요. 경찰은 딥페이크 성범죄 특별 집중 단속을 실시할 것을 예고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우려가 되면서 이러한 피해를 좀 줄일 수 있는 정보 보안 관련주가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관련주들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빛소프트 대장주격으로 움직이는 회사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한가를 기록했었고요. 게임 서비스 사업과 유통 사업을 하는 업체인데 디지털 콘텐츠의 위 변조 판별 시스템 관련해서 미국 특허를 출원했다라는 점 때문에 좀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스트소프트 역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생성물 탐지 AI 기술 개발 및 테스트 이력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크라우드웍스 같은 경우에는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을 수주해서 국책 사업을 수행할 이력이 있는 기업이고요. 이 밖에도 CU박스, 인공지능 영상 얼굴 인식 전문 기업 센즈랩, 사이버 위협 정보 자동 분석 기업 등이 시장에 관심을 받으면서 주가도 들썩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기업들, 하지만 이들 기업들 중에서는 시가총액이 워낙 작은 기업들도 있고 단연간 적자를 기록한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테마성으로 좀 출렁이고 있는 주가 흐름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종목 선별에는 꼭 유의하셔야 한다라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기업은 비트컴퓨터인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움직임 없습니다. 이 기업은 좀 특이한 게 2거래일 전에, 3거래일 전에 4.8% 이상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5,800원대까지 올라갔었는데 어제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팔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보유율이 2.2%대에서 1%대 미만으로까지 내려온 기업인데요. 비트컴퓨터를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이 종목이 일단 보건의료 노조 파업 이슈로 인해서 어제 한 장중에 한 13% 정도 상승력이 나왔다가 그대로 쭉 밀려서 아무래도 이제 간호법이 오늘 이제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일단은 보건의료 노조에서는 간호법과 이제 상관없이 파업을 좀 진행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파업 관련 이슈로 한 번 정도 더 좀 부각을 받을 것으로 일단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한 7개 병원이 이제 어느 정도 합의를 하면서 파업을 좀 정지시킨 그런 상황이어서 그래도 아직 한 50군데 넘게 지금 이제 파업이 이제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원격 의료 관련 종목들이 한 번 정도는 더 이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최근에 좀 이제 양호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세 가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의료 정보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의료 정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합 의료 정보 솔루션을 의료기관에 현재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도 영위하고 있는데 원격 의료 시스템인 비트케어 플러스 그리고 독립 키오스크 형태인 비트케어 스테이션 그리고 원격 모니터링 서비스인 비트케어 제품 등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난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국내외 약 1,000개의 기관의 원격 의료 시스템을 구축해서 현재 구축 실적이 1위를 현재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IT 교육 분야에서는 이제 비트교육센터가 IT 교육 사업업계 1위 시장 지배력을 현재 달성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을 이제 꾸준하게 유지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내일 아무래도 좀 파업을 일정 부분 진행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좀 부각받을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한번 접근해 볼 생각이고요. 현재 5,640원 정도 종가 기준 어제 종가 오늘 한 시가 정도 수준에서 좀 머물러 있는 상황인데, 이 가격 밑으로 여러분들이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한번 가져가 보시고, 만약에 한
5,500원이 종가상 이탈되는 흐름이 나타나게 된다면 그때는 이제 시세가 단기적으로 좀 눌릴 수 있기 때문에 자금을 회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상태로 단기적인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최소한 한 6,200원 정도 자리까지는 반등력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이 상태로 이제 상승력이 생각보다 조금 강력하게 이어지게 된다면 한 7,000원 정도 구간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여력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슈에 따라서 계속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 함께 짚고 왔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생활건강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또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4% 가깝게 상승세,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가 아주 무섭게 들어오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오랜만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장중엔 36만 원대를 뚫어내기도 했는데 박수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LG 생활건강 뭐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들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다들 아시는 종목이죠. 아무튼 뭐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뭐 화장품이라든가 그리고 리프레시 쪽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 관련해서 이제 포트폴리오가 생활용품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이제 포트폴리오가 이제 대략적으로 한 3개 정도로 좀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좀 보게 되면 지금 현재 뭐 화장품들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매출에서 있어서 41.4% 정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치약이라든가 샴푸라든가 바디로션이라든가 이쪽 분야가 지금 현재 36% 정도, 그리고 뭐 탄산음료 관련해서 비탄산이 되었던 탄산음료가 되었던 음료 쪽, 리프레시 쪽은 28% 정도의 매출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도 잘 들어오고 있고 다시 한번 주가 상승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약 2달 동안 행보를 하다가 다시 한번 좀 반등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중국 시장의 오프라인 채널 치면 이제 축소해 나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아무래도 중국 쪽 시장 자체가 지금 이제 내수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의 지금 현재 채널 계속해서 축소해 나가고 있고, 오히려 북미 시장 같은 경우는 채널을 좀 더 늘려나가고 있는 흐름들입니다. 뭐 그러면서 빌리프라든가 더 페이스샵이라든가 뭐 이런 브랜드를 앞세워서 지금 현재 판매량을 좀 증가를 좀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이죠. 그런 부분들도 이제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아무튼 LG 생활건강이 좀 오랜만에 좀 현재 반등을 좀 주고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리고 올해 1월 달이었죠. 1월 달에 LG 생활건강의 수장이 바뀌었습니다. 사장이 바뀌었어요. 워낙 지금 작년에 생각보다는 실적이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있어서 뭐 경영 방침이라든가 여러 가지 마케팅이라든가 여러 부분에 있어서의 적극적인 흐름들을 가져가기 위해서 좀 바뀐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일본도 마찬가지고 북미 시장도 마찬가지고 유럽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로컬 기업들도 지금 이제 브랜드를 또 하나둘씩 인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브랜드들을 통해서도 실적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좀 높일 수도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하고 있어서 오늘 같이 거래량도 잘 형성되고 있고, 오늘 3.7%나 좀 반등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뭐 윗꼬리를 조금 달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추세적인 반등 신호는 조금 나왔다. 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만에 하나 내일도 상승하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확실한 상승 추세를 보여줄 거고, 단기 급등 패턴 움직임들 기대하면서 전고점 부근이 48만 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뭐 전고점 48만 원까지가 아니다 하더라도 45만 원까지는 우리가 열어두고 계속해서 대응을 해 나가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LG 생활건강 만약에 내일까지 반등세가 이어진다면은 상승으로 추세를 전환하는 것이 확실하다. 그때가 되면은 44만 원대까지는 좀 지켜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방 컴퍼니인데 역시나 아가방 컴퍼니도 오늘 시장에서 8% 이상의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4,655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박성식 파트너님께서는 아가방 컴퍼니 왜 가지고 오셨을까요? 자, 엊그제 제가 아가방 컴퍼니를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를 해드렸죠. 왜냐하면 이제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 추진 성과를 설명하는 국정 브리핑을 이번 주 안에 진행을 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전해드리면서 엊그제 장중에 한 13% 정도가 떴다가 그대로 밀렸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밀렸으니 오히려 잘 됐다. 매수를 한번 해보자라는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드리면서 이제 그날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때 이제 잘 공략을 하신 분들은 지금 한 10% 정도 가까이 수익권에 놓여졌을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됩니다. 일단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디어베이비, 에또아 그리고 아가방 이런 이제 3개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인데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조금 이제 침체 기로를 걷다가 갑자기 2021년부터
흑자로 전환되더니 3년 연속 실적 성장세가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조금 이제 바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형국인데 최근에 좀 긍정적인 이슈가 들렸죠. 정부가 예산안 규모를 677조 4천억 원으로 확정을 했고 그 초점을 맞춘 게 저출산과 고령화다라는 키워드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 저출산 관련 아가방 컴퍼니가 현재 수급이 붙으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이 저출산 예산이 지난해보다 일단 3조 원 정도 증액이 되었고 육아휴직 급여도 최대 250만 원까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슈들만으로도 충분히 긍정적인데 내일 오전 10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개최해서 연금의료 교육 노동 4대 개혁에 이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 추진 성과를 설명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내일 정도까지 좀 긍정적인 상승력을 좀 만들어갈 것 같고 제가 엊그제 제시해드린 4,900원 정도는 터치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해 보이니 오늘도 좀 늦지 않았으니까 한번 접근해 보시고요. 오늘 원래 좀 가져왔던 이유는 시초는 조금 떴지만 장중에 조금 눌렸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 4,400원 이하로 여러분들께 매수를 시키면 두 번째 기회가 또 찾아올 수 있겠구나라고 했는데 오늘 1시 이후로 갑자기 상승 탄력을 받으면서 지금 한 8% 정도 상승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지금 구간에서도 일단 한번 잡아보시고 일단 최소한 4,900원 정도 자리까지 한번 노려보는데 뭐 시세가 그거보다 더 만약에 잘 나오게 된다면 그대로 홀딩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가방 컴퍼니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박수원 대표 그리고 박정식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마감 전략 세워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SK증권 2000지점에 소영훈 차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마감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시장은 좀 다소 아쉬운 흐름이 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미국 시장 상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시장의 좀 불확실성이 좀 커지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장중 내내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들을 좀 보였고요. 다만 장 막판에 가서는 반도체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가 매수 기회가 들어오고 되돌림 현상이 나타나주면서 낙폭을 좀 줄여나가는 모습들이 이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현재 2차 전지 쪽이나 이런 쪽에서는 좀 강한 반등을 좀 보여주지 못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좀 제한적인 모습들이 좀 이어졌고 대학바이오 쪽에서도 오늘 상당히 움직임들은 괜찮았습니다만 종목별 좀 차별화가 좀 이루어지는 그런 장세가 나타나줬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큰 이슈,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라는 큰 이슈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들이 현물에서는 매도를 하고 선물에서는 매수를 하는 포지션을 취하면서 상당히 좀 제한적인 흐름들을 좀 만들어내고 있고 결국에는 실적 발표를 좀 확인하고 불확실성을 해소한 상태에서 수급의 변화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만큼 좀 다소 좀 관망세가 짙은 시장이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관망세가 짙은 시장이었다라고 의견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시장 속에서 뭐 보시는 기업 있으실까요?
네,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한전 KPS 좀 보고 있는데요. 오늘 장중한테 3% 넘게 상승을 했다가 소폭 하락 마감한 모습이었습니다. 발전 설비와 원전 관련된 종목으로서 좀 볼 수 있을 텐데, 최근 웨스팅하우스에서 한국의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한 좀 불만을 표출했고 문제 제기를 한 상황이어서 어저께 원전주들이 상당히 좀 변동성은 있었습니다만 어느 정도 정치적인 계산에 의한 흐름이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한 우려감들은 단기간에 좀 끝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전반적인 추세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한전 KPS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놓여 있고 특히 외국인의 수급들이 정말 강하게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좀 시장이 불확실성하지만 눌림목 구간을 활용하셔서 좀 분할 매수 기회로 잡아보실 수 있는 좋은 자리는 나올 수 있는 만큼 그 점을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눌림목 자리를 공략하자 한전 KPS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감의 기술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온 곽유정 파트너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장의 에너지가 좀 많이 아쉽지 않았나 네. 싶은데 어제 예상을 그렇게 좀 해주셨기도 했어요.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시장 양지수 모두 다 장중에는 엇갈리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2시 한 반 정도까지 시장 지수 움직임이 장 시작부터 빠지다가 오후장 기점으로 해서 반등을 주면서 선방해주는 모습이었고요. 다만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부터 하방 압력 강하게 받아주는 모습이었거든요. 오늘 개별 종목들이 꽤 많이 빠졌습니다. 반면에 이제 코스닥의 제약바이오 업종단의 종목군들은 흐름이 좋았거든요. 특히 오늘 유한양행이 20% 정도 이상의 급등세가 나와주면서 계속해서 반도체 투심을 끌어올리는 듯한 모습이 관측이 됐습니다. 제약지수단에서 움직임을 보니까요. 오늘 1.8%대 정도 반등이 나오다가 하락세가 나왔는데 전반적으로 일단은 시장 자체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계속해서 이제 눈치 보고 있는 장세 움직임 오늘 계속 관측이 됐고요. 거기다 테마단 종목들도 오늘 장 초반에만 좀 반짝하는 움직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엠폭스 관련주부터 정거래일 딥페이크 관련해서 올라갔었던 종목군들 다 장 초반에만 움직임이 나왔지 오후장까지는 이어가지 못하는 움직임이 나와줬거든요. 전반적으로 이제 바이오와 오늘 이제 반도체 장비단 종목군들 움직임은 좋았으나 전반적으로 시장이 약세 움직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두드러지지는 못했던 그런 장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이오주가 시장을 이렇게 멱살 끌고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누가 해주셨는데 오늘 시장도 아쉽게 그래도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 지수 그래도 장 막판에 좀 힘을 내주면서 현재는 보합권에서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일 거의 비슷한 수준 2,687포인트에서 마감할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닥은 약보합권 0.3% 내린 762.88에서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좀 보면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의 팔자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3,800억 원의 매도 우위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네, 8월 28일 수요일장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시장의 흐름은 지지부진합니다. 일단은 시장에 뚜렷한 모멘텀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다라는 증권사의 코멘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만 이렇게 시장이 지지부진한 상황 속에서도 강력하게 시세를 내는 업종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쉬어왔던 제약 바이오 쪽으로 다시 한번 거래 대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늘 현대차가 CEO 인베스터 데이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되면서 관련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2033년까지 120조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량을 이 차량의 종을 7종에서 14종까지 14종까지 늘리면서 2배 이상 확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완성차 업체들 오늘 시장에서도 막판에 강력한 시세를 내기도 했는데 그렇다면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어땠을지 먼저 마켓스피드를 통해서 먼저 분위기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단기 테마 쪽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제약바이오가 강했습니다. 비만 당뇨 쪽이 2.8% 이상의 강세 흐름 나왔고요. 그리고 오늘 저출산 정책 쪽이 2.5% 넘게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일단 저출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내일 다시 한번 정부의 브리핑이 있을 예정입니다. 내일까지 시세를 알아보시는 것도 중요해 보이고요. 장기 테마 쪽으로 봤을 때는 오늘 바이오가 1% 가깝게, 실적 테마 쪽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 장비 쪽이 2.7%, HBM 쪽이 2.3% 이상의 탄력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오후장으로 갈수록 HBM 관련주가 강세를 보인 것도 오늘 시장의 관전 포인트 중 하나였고요. 그리고 오늘 상한가 기록한 기업들도 꽤나 많이 보입니다. 핀텔, TDS팜, 신시웨이, 켈럼까지 오랫동안 좀 쉬어갔던 업종들 중심으로 오늘 시장에서 다시 한번 상한가 안착이 되는 기업들 많이 나왔고, 유한양행이 오늘 시장에서 20% 넘게 급등하면서 시세 마감했습니다. 핸즈커퍼레이션 오늘 시장에서 27% 이상 상승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플랜티넷 결국에는 상한가로 거래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상장한 M83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에서 17% 넘게 급등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지수 어느 정도에서 마감했을까? 지수 마감 상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강보합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2,689선에서 거래 마감했는데 코스피는 계속해서 2,700선 아래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는 121선이 이 지지선이었는데 이제는 저항선으로 계속해서 부딪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도 강보합에서 거래를 마감하게 됐습니다만 여전히 지수는 보시다시피 2,700선 아래고요. 오늘 코스닥은 0.32% 약보합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762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코스피 1위권부터 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실까요? 네,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결국에는 상승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결국에는 SK하이닉스가 이렇게 치고 올라오면서 코스피 지수가 강보합까지 올라온 것으로 보여지는데 SK하이닉스가 2.4% 이상의 반등 흐름 나타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보시다시피 17만 9,3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LG엔소 2% 넘게 조정세, 삼성바이오직스 1% 넘게 상승세, 그리고 오늘 1위권부터 5위권 가운데 현대차가 가장 강했습니다. 4.6% 넘게 상승 탄력 보이면서 25만 9천원대에서 거래 마감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CEO 인베스터 데이가 진행이 되면서 현대차, 기아 쪽으로 다시 한번 기대감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기아가 오늘 시장에서 2.7% 넘게 상승 탄력 보이면서 결국에는 이슈가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오늘 시장에서 강력한 시세가 나왔습니다. KB금융과 신한지주는 보시다시피 2에서 3% 이상 빠졌습니다.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최근에는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을 보시면 대충 이 코스닥 시장 안에서 제약바이오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알테오제 오늘 시장에서도 1.2% 넘게 상승하면서 31만 9천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음봉으로 거래를 마감을 한 것은 아쉽지만은 여전히 시가총액 1위권에 자리하고 있는 모습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오늘 대체적으로 2차전지 쪽, 양극재 쪽 전부 다 빠졌고 HLB가 강보합권, 엔캠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4% 가깝게 빠지면서 18만 6천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리노공업이 오늘 시장에서 4.2% 넘게 탄력받으면서 19만 9,400원대까지 올라온 것이 특징이겠고요. 삼천당제가 2% 넘게 빠졌고 클래시스가 좀 크게 빠졌습니다. 5% 이상 하락하면서 조정세가 좀 깊었고요. 오늘 시장은 5만 2천원대, 5만 1천원대 다 깨졌습니다. 5만 원대까지 내려왔고 리가켄바이오와 휴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에서 좀 쉬어가는 흐름이었는데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거래대금이 실리는 쪽이 확실히 하루가 다르게 좀 변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가켄바이오, 휴젤 모두 다 약보합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그래도 장 막판의 힘을 조금 더 내주면서 아주 소폭이긴 하지만 0.02% 보합권에서 살짝 오른 2,689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내일 드디어 엔비디아의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날인데 내일은 좀 시원한 반등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파트너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내일장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내일장은 일단은 기대감을 한번 가져볼 하지 않나. 이쯤 되면 좀 올라올 만도 해가지고요. 일단은 외국인이 4거래일 네. 연속 코스피에서 매도를 계속 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아까 반도체 장비 부품 관련 종목들이 오늘 시장에서 반등세가 나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만약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오고 세론으로 빠질 거였으면 우리 국내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 역시도 약보와 움직임이 나오거나 지지부진한 움직임이 나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반등세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기대감이 어느 정도 지금 충족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약바이오 쪽 종목들이 시장을 좀 이끌어가는 그런 이제 흐름이었다면, 물론 이제 지수 자체는 보합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쪽 투심이 좀 돌아오는 그런 약간 흔적 같은 모습은 오늘 장에서 관측이 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반도체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 좀 회복을 하면서 투심 역시도 좀 되살아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가지면서 보고 싶은데요. 네. 지금 엔비디아 관련해서 자막 보니까 이 엔비디아 직원들이 주 7일이어도 통장 보면은 계속해서 다니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이직률이 낮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엔비디아의 직원들도 열정적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실제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나올 때마다 지금 5개 분기 연속으로 컨센서스 이상 상회하는 움직임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직전 2번의 실적 직후에는 각각 엔비디아의 주가가 16%, 9%대 상승세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이번 2분기 예상 컨센서스는 대략적으로 280억 달러에서 287억 달러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300억 달러를 넘지 않을까라는 전망들도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컨센은 어느 정도 좀 넘어서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사실 실적에서 중요한 거는 앞으로 3분기 그리고 다가오는 또 4분기에 가이던스 방향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이번 2분기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중국향 H20 칩 판매가 확대되면서 매출에 반영이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3분기 가이던스에서 이제 목표치를 조금 더 상향해 나가는지 그런 부분들도 이번 실적 발표에서 같이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4분기 같은 경우에는 블랙의 칩 출시가 원래 되기로 했었는데 지금 연기가 지금 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4분기도 실적 관련한 코멘트도 추가적으로 더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사실 중요한 우리가 이번에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방향성 한번 볼 거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번 7월 달부터 내내 주가 움직임이 좀 조정세가 강하게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데이터 센터의 수익성이 악화됐다라는 점과 블랙을 출시 지연 등에 잇따른 악재로 인해서 조정이 나왔지만 블랙 먼데이 이후로 주가 하락이 전환되면서 추세 전환되면서 지금 얼추 전고점 구간대까지는 회복세가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실적 발표로 전고점을 돌파를 해주면 반도체 추심 전반적으로 또 다시 되살아나고 랠리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에 계속 시장에서 반도체 이런 피크아웃을 이런 잡음들을 어느 정도 좀 해소를 하면서 가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지금 계속 들어와주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로 인해서 결국에는 9월 이후의 증시 방향성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내일은 애틀란타 연은 총재 발언도 있을 예정인데요. 네. 어차피 지금 연준 쪽에서는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만큼 한 번 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면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내일장에서는 그래도 충분히 오늘 이제 코스피 마감 보니까 지금 종가 때 동시 호가 시간대 상승으로 지금 돌아가는 모습이었거든요. 추가적인 시세 전환의 흐름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연 기다리던 엔비디아의 실적이 어떻게 나와줄지 우리 증시 이제 반도체 투심도 돌려 세워줄 수 있을지 주목해 보겠고요. 또 애틀랜타 연은 총재가 또 금리 인하 관련해서 어떤 발언하는지도 주시해서 보셔야겠습니다. 이제 내일장에서 움직일 수 있는 시초가 공략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좀 준비해 보셨을까요? 오늘 아무래도 제약바이오가 또 메인이었던 것처럼 이 제약바이오 섹터의 랠리 움직임 하반기까지는 계속해서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계속 이제 제약바이오를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외인 수급이 8월 내내 들어온 동아 ST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외인 수급뿐만 아니라 투신 쪽에서도 지금 연이어서 순매수가 지금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모멘텀이 참 많습니다. 일단은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 스텔라나 바이오시밀러는 작년에 이제 특허가 만료된 블록버스터죠. 그래서 바이오시밀러들이 대거 출시를 하게 됐는데 대표적으로 삼성바이오 에피스와 셀트리온이 스텔라나 바이오시밀러를 미리 일단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후발주자로 동아 ST가 지난해 6월과 10월 각각 유럽과 미국에 품목 허가 신청을 해둔 상황이고요. 지금 4분기 내에 판매 승인을 현재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빠르면 이번 이제 하반기부터 글로벌 발매가 되지 않을까라는 관련 기대감이 들어와주고 있고요. 스텔라나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본격적인 매출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매출 발생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블록버스터였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수익성 개선을 여기 바이오시밀러를 통해서 매출 증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 동아 ST의 효자는 또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제 성장 호르몬제 그로트로핀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 5년 사이 매출액이 무려 5배 가량 증가했다고 합니다. 상반기에만 매출이 500억 원을 넘어섰는데요. 올해는 총간 연 이 그로트로핀에 대한 매출액이 1,000억 원을 넘을 것이다. 1,300억까지 보는 증권사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도 그럴 게 지금 이제 동아 ST에서 만들고 있는 이 그로트로핀 같은 경우에 5월 달에 또 새로운 지금 그 펜타입 제형을 또 출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편의성이 좀 더 높아졌습니다. 이 주사제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또 투약을 해야 되고요. 장기적으로 투약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이 성장 호르몬제에서 1위 기업은 LG 화학입니다. LG 화학 쪽에서 지금 시장 점유율을 유트로핀이 한 40% 정도 가지고 가고 있는데요. 그 다음 주자가 동아 에스핀입니다. 동아 에스핀이 이 성장 호르몬제 우리 국내 시장에서 30% 정도 가져가고 있는데 가격 경쟁력이 지금 우수한 편이거든요. LG화학에서 만드는 유트로핀 같은 경우에는 17만 원대라고 친다면 동아 ST의 그로트로핀 같은 경우에는 14만 원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1년 정도 맞는다라고 치면은 그만큼 또 비용이 절감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로트로핀의 계속 매출 성장세는 앞으로도 좀 더 계속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실제로 우리 국내 성장 호르몬제 시장이 2019년도 대비해서 지금 4년 동안 2배 가까이 커졌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주변에 학부모님들 한 번씩 만날 기회가 있는데 그 학부모님들이 아이들 요새 성장 호르몬제 안 맞추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키 180을 중학교 때 달성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그런 카르텔이 루저라서 그런가요? 형성이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성장 호르몬제에 대한 특히나 이런 학부모들 사이에서의 니즈가 지금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출 상승세에 이끌어 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특히나 파이프라인이 지금 탄탄한 편인데 총 8개 파이프라인 중에서 지금 2개 파이프라인이 임상을 지금 3상 다 마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비만 치료제 쪽 관련해서도 임상 1 이상 지금 들어가고 있는 중이니까 관련 모멘텀을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가격 전략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점에서 바닥 구간 기점으로 해서 지금 다시 시세가 나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현 시점에서는 일단 전고점 구간대까지는 올라오는지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5,000원 구간대 목표 구간 단기에서 스윙 잡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68,000원 구간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아직까지는 제약바의 모멘텀 남아있다라고 보시는 전문가님들 많으신 것 같습니다. 동아 ST 또 이야기해 주셨고요. 스텔라라, 그로트로핀 같은 그런 제품들 또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목표가 85,000원까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한한령, 사드 배치 등 외교 이슈로 타격을 입은 건 국가 간 정치 상황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파생된 경제, 사회적 영향도 컸는데요. 대내외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이 관계 개선을 꾀한다면 다방면에서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이혜라 기자입니다. 혐오 감정을 털어내야 동아시아 국가 협력 시너지를 최대로 키울 수 있다. 정치, 경제 등에서 경색된 한중 관계를 개선하려면 우선 사람의 감정을 건들고 다른 방법보다 저항성이 적은 문화 교류가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데일리 TV 동아시아 미래 포럼에서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3회째를 맞은 올해 포럼 주제는 뉴웨이브로 동아시아 국가들의 관계를 색다른 해법으로 접근하고 새로운 흐름을 모색해보자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그간 유수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통찰력 있는 의견을 펼친 포럼에선 올해도 다양한 의견들이 오갔습니다. 국가 차원의 대중 싱크탱크 구축, 쇼폼 AI 기술 확장에 따른 산업계 영향 등을 다뤘습니다. 참석자들은 발표와 토론에 이어 다채로운 부대 행사를 통해 동아시아 국가들의 화합을 한마음으로 염원했습니다. 이데일리 TV 이혜라입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보험업권에 오는 10월 25일 시행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차질 없이 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 보험업권과 간담회를 열고 보험업권의 신뢰 회복과 국민경제 기여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초기 인프라 비용과 의료계 협조 등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차질 없이 준비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보험업계 새 회계 기준인 IFRS 17 도입과 관련해서는 단기 성과 상품의 출혈 경쟁을 펼친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보험 판매 채널 혁신도 주문했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 오늘 동양생명과 ABL 생명 인수를 결의하고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수 가격은 동양생명 1조 2,840억 원, ABL생명 2,654억 원이며 총 인수가액은 1조 5,493억 원입니다. 동양생명은 국내 22개 생보사 중 수입보험료 기준 6위 대형 보험사로서 총 자산은 33조 원, 단기 순이익은 3천억 원입니다. ABL생명은 업계 9위 중형 보험사로서 총 자산은 17조 원, 단기 순이익은 800억 원입니다. 한편 임종용 회장은 최근 전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과 관련해 조사 및 수사 결과에 따라 절차를 겸허히 따를 예정이며 현재 진행 중인 내부 통제 제도에 대해서는 대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